북한은 소 자체가 영농 장비인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죠. 뭐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소를 몰래 잡아가지고 먹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북한 권력층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거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일 겁니다. 김정은이 와인이라든가 또 술들을 포금하는, 거기에다가 줄담배 피지 않습니까? 걷는 종합병동이다. 김정은의 치즈 사랑이 여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최근 김정은이 축산 농장에 직접 가서 치즈 생산까지 챙기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걸까요? 김정은이 평북 운산군에 있는 삼광축산농장, 여기가 젖소 농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유랑 치즈랑 이런 거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를 새로 준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 현장 참관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근데 새로 뭐 시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농촌태제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사회주의 농촌태제라는 게 1964년에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우리 농촌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엄명을 한 거죠. 그거를 신주단시 모시듯 북한이 거기에 따라서 축산 정책을 해왔는데, 사회주의 농촌태제 반세기 동안 해왔는데 지금 농촌이 피폐한 상태 아니냐. 이건 뭐 할아버지를 그냥 직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놀랍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할아버지를 과거에 뭐 할아버지 아버지를 지우기를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의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깎아내리고 비판한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이런 구호가 오랫동안 있어요. 사실 토끼니 뭐니 이런 짐승들, 가축들, 축산 이거를 풀 먹여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생산합니까? 기능성 사료라든가 이런 거 먹여가지고 제대로 해야 질 좋은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풀로 먹이자 이거거든요. 김정은이 이것도 저격했어요.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면서 김정은이 앞으로 어디로 가자는 거냐. 김정일, 김일성 얘기하면서 덕본 거 없다는 식으로까지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라운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삼강협동농장에 보면 치즈라든가 이런 걸 생산하는 게 있는데, 앞서 다른 뭐 지방에 있는 공장 가보면 된장, 간장, 뭐 세탁비누 이런 거 생산하는 거 여러 차례 보여줬거든요. 포장도 조잡하고, 된장도 뭐 밀로 만든 된장이라고 또 요즘 밀 권장한다고 밀로 무슨 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전통 된장 맛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거 뭔가 새롭게 축산해서 뭘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정말 여기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치즈 포장이나 이런 게 그냥 북한식 포장이 아니에요. 이건 뭐 국제사회에서 그냥 통용되는 이런 뭐 스위스산 치즈라든가 이런 포장을 그대로 본뜬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서, 이거 지금 평북 운전의 그 산골짜기 농장에서 만든 거 맞냐? 이런 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이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먹으려고 챙기는 것 아닐까요? 김정은이 10대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조기 유학의 병역 기피예요. 군대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학교도 사실 제대로 안 다녔죠. 스위스 베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형 정철, 그 다음에 여동생인 여정이하고 셋이 생활을 했죠. 엄마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그때 보면은 마이클 조단의 농구화라든가 이런 거 굿즈 사 모으는 이런 취미도 있었다. 그리고요, 인근 프랑스 파리라든가 주변 국가 놀러 다니면서 많이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특히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이 치즈, 에멘탈 치즈라든가 이런 치즈에 꽂혔다 그래요.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 6년 동안 스위스에서 10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가장 감수성이 있고 뭔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던 그 시기에 서방의 문화를 접했거든요. 그래서인지 2011년 12월에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나서 집권을 하고 그 이듬해부터 뭔가 평양에 서구식의 뭐 마트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놀라웠던 게, 마트에 갔는데 뭐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상품이 쌓여 있는데요, 보니까 다 자기가 유학했던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의 초콜릿하고 치즈 뭐 이런 걸 잔뜩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자기가 선호하는 그 이름난 브랜드들 위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죠. 그 당시에까지 뭐 스위스의 치즈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평양에. 그 마트를 새로 현대식으로 지어가지고 갖다 놨다? 이건 김정은이 아마 자기가 젊은 시절에 맛봤던, 어린 시절에 맛봤던 그 스위스의 치즈, 초콜릿 이런 거에 대한 그 향수를 지금 북한의 축산 발전 뭐 이런 거를 하는 그 추진하는 와중에 녹여 넣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김일성 시절까지 언급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말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일성 때는 살기 좋았는데 김정일 때 좀 안 좋았다. 김정은 때 더 안 좋아졌다. 이게 얘기가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주민들 엘리트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한국과 서방의 언론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거든요. 어떤 3대 세습자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가 좋았다거나 그때가 어땠다고 얘기하는 거 마치 창업 신화를 너무 부풀려가지고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산업을 해가지고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3대 기업인, 3대 상속자를 상대적으로 퇴색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다른 뭐 정의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 3대에 걸쳐서 비즈니스를 이어온 이런 기업인들이 사실은 창업을 한 자기 할아버지 세대의 이런 부분을 물론 존경하고 뭐 선영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거를 지나치게 띄우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 낡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젊은 내가 지금 세계적인 이런 추세에 맞춰서 해나가고 있다.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슬쩍 지우는 걸로는 그동안에 부족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 정책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한국 정부 안에 이제 상종을 하지 않겠다. 보수든 진보든. 그리고 대남 적대 한국을 제일 주적으로 해가지고 유사시에 평정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과거에 보면 남북이 한민족이고 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전민족이 대단결해서 뭘 하자 이랬던 그런 김일성의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 걸 평양에 2001년에 엄청 크게 지어놨거든요. 높이가 한 7, 80m 되게 지어놨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폭파시켜 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런 식으로 선대의 흔적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노선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하거나 또 비판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김정은이 자기가 지금 선대의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나라를 국가 체제를 물려주려면 똘똘한 기업을 물려주지 이런 부채만 있고 하여간 뭐 불량 기업으로 찍혀가지고 맨날 욕망 먹는 이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주식회사를 나한테 물려줘가지고 내가 지금 15년 동안 아주 개고생하고 있네요. 이런 불만의 표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소는 갈비뼈가 앙상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리고 직접 드셔본 소고기는 어땠나요? 북한에 가면 소들이 들판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갈비뼈가 앙상합니다. 고기 맛이 어떠냐고요? 갈비뼈가 앙상하고 제대로 먹지 못한 소가 맛이 좋을 리가 없죠. 북한에서 제일 좋다는 고려 호텔에서 제가 고기 구이, 한우구이죠. 어쨌든 한우니까 먹어봤습니다. 근데 구우면 일단 고기가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커매요. 거무틱틱하다 그러죠. 보기에도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 그냥 뭐 근육 그 자체예요. 그 당시에 제가 한국에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영농 후계자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뭐 양봉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특히 카길이라고 세계적인 그 사료 업체에 고문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을 이제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우리한테 맡겨주면 3개월이면 아주 마블이 잘잘 흐르는 이런 좋은 고기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능성 사료를 먹이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면 소들이 얼마든지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고기, 부산물을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얘기하신 게 황해도 이제 사리원 쪽을 갔는데 산이 정말 이렇게 비옥해가지고 검은 이런 빛을 띠더라고요. 와, 저기에 우리 허가해 주면 가서 초원 조성해가지고 소 키우면
정말 좋은 고기 또 소 얻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삼강축산농장을 간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젖소들은 통통하게 살이 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거기에 있는 소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인지 뼈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소 돌아보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위에서 앵글로 찍었는데 소가 이렇게 등가죽 쪽이라든가 또 뒷다리 있는 쪽이 뼈가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소 원래 저렇겠지 하고 일부러 제가 우리 인터넷에 올라 있는 한국의 그 농장에 있는 젖소 사진을 봤어요. 우리 젖소들은 특히 너무 비대하다고 할 만큼 배가 막 빵빵하고 어깨도 뭐 살이 득실득실 이렇게 쪄 있는데 북한의 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김정은 앞에 선보이는 소들이 그 정도니까 북한의 일반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들판에서 키우는 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는 소를 잡으면 사형까지 언급되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건데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가끔 그런 소식이 들리죠. 뭐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아니면 뭐해서 소를 몰래 잡아가지고 먹고 사형, 처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북한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그 이후에도 어려웠으니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소를 잡아먹는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전선 잘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니까 북한은 지중 매설선이 거의 없으니까 공중에 전봇대 전선 지나가는 걸 잘라가지고 그거를 팔아먹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는 거의 사형이었습니다. 전선줄 끊어서 팔아먹었다고 사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가 굴러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본 거죠. 소가 왜 북한 체제가를 굴리는 핵심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북한은 우리의 1950년대, 60년대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 자체가 영농 장비인 거예요. 협동농장이나 또 개인 뭐 밭이나 아니면 농업근로자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소를 이용해서 뭐 밭을 갈거나 여러 가지 또 달구지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경운기, 트랙터, 또 콤바인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춰진 거 북한이 시범농장이나 이런 데서 선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죠. 대부분 아직도 목탄차, 나뭇잎이나 가랑잎을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가는 차들 아직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대전에서나 썼을 법한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북한에서 굴러가고 있거든요. 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북한의 뭐 자기네들 국가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잡아먹었다? 이거는 정말 경을 칠 노릇이죠. 그리고 소를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냐면요. 소가 예를 들어 병들어 죽었다 이래도 그거를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등록이 돼가지고 철저히 진짜 이거 병들어서 죽은 거냐? 아니면 이 녀석들이 이 소 고기 어떻게 먹으려고 죽여가지고 죽었다고 그냥 신고한 거냐?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본 뒤에 처분을 하고요. 심지어 병들어서 죽어서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몰래 빼돌려가지고 고기로 팔아먹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먹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매장에 놨는데도 그걸 몰래 다시 파헤쳐서 먹거나 파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건강 이상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정은의 치즈 사랑이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스위스에서 맛봤던 그 치즈의 맛에 빠져서 뭐 에멘탈 치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위스에서 직접 공수해가지고 먹고 있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는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대외 구매를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외교 행랑으로 보내고 이러는 게 들통이 많이 나니까 결국은 현지에 나가 있는 무역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장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구매하면 또 흔적이 남으니까 현지에 있는 자신들의 대리인을 통해서 구매해서 몰래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걸 회피해 가지고 들여보내는데요. 한미 정보당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죠. 거기에 고급 와인이라든가 뭐 이런 치즈라든가 또 김정은이 기르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은 없지만
반려견이나 이런 거에 사료까지도, 고급 사료까지도 들어가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주애가 먹기 위한 일본 아지모토사의 깨소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다 반입이 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와인이라든가 또 술들을 포금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뭐 술 좀 먹는 사람들은 또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표정 보면은 김정은이 어제 한잔 했구나 이런 거 느낄 수가 있죠. 아, 끝까지 새벽까지 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나왔네? 이런 느낌까지도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흡연, 줄담배 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체중이 한 140kg가 넘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도 뭐 140kg 넘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건강관리를 하고 나름대로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그거를 지금 말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요. 지금 뭐 42살 나이인데 걷는 종합병동이다 이렇게 얘기까지가 나오고 있고, 첫째 거기에다가 가족력이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둘 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그렇게 북한 체제가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한 의료와 이런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도 손 써보지 못하고 둘 다 죽었다? 김정은한테는 이게 끔찍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이 30대 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적이 있어요. 무릎이나 발 쪽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심장병이나 여러 가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건강 문제가, 저는 북한의 체제에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죠. 한류라든가 젊은 층이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가능성은 적지만 군부 구태타 이런 것들 거론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김정은 입장에서 걱정되고 우려하고 북한 권력층에서도 고민하는 거는 김정은의 건강 문제일 겁니다. 최근 평양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북한 경제가 지금 해가 갈수록 뭔가 좋아지는 기미는 거의 없고, 경제가 매해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특히 이제 북한의 기간 산업, 그러니까 발전소, 철도, 항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국가 기간 산업이 계속 노후화되고 계속 이제 파괴로 가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 인프라가 이제 무너지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지어도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공장을 우리가 북한이 20승, 10승 정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소위 지방에다가 해마다 20개 공장을 10년 동안 짓겠다. 그래서 10년간 200개의 지방 공장을 세워주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인민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도로가 안 돼 있고 물류가 되지 않고 지금 도로도 안 돼 있고 전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장만 이렇게 짓게 되면 누가 그거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만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피해가 북한이 굉장히 심각한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가 소위 에너지 계통에다가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발전소 쪽으로 이제 타격을 많이 합니다. 원유 저장소 같은 데 타격을 해가지고 키예프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영하 20도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일부러 에너지를 파괴하면서 끊긴 상황인 거죠. 근데 북한은 전쟁입니까 지금? 전쟁도 아닌 그냥 평화시대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누가 발전소를 갖다 파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만든 게 바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 파괴 행위입니다. 평양에 전기가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면 전기가 안 들어오게 되면 전기를 활용한 난방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가스가 되냐? 그럼 가스도 없죠.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럼 석탄을 떼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에 석탄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갑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구조 전체가 석탄으로 떼게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추위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데 북한은 영하 20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방이 안 된 상태에서 20도 떨어지게 되면 북한 대부분 아파트는 거대한 냉동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식량도 부족한데 식량보다 더 부족한 게 지금 에너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강추위 때문에 지금 평양에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안 되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하는 게 지금 끔찍한, 거의 전쟁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평양에 들어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평양은 전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들어와요. 그래도 북한은 전쟁도 안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이거는 북한이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경제 파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는 김씨 왕조는 전쟁도 안 했는데 북한을 잿더미로 만든 그런 최고의 재주를 가진 집단입니다. 인민경제를. 그래서 지금 평양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는 건물 외벽만 보게 되면 마치 21세기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생활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원시 시대도 이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평양 시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동안은 지구 온난화라고 하면서 겨울에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고통스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진짜 유별나게 또 춥기도 하고 또 강추위가 이제 그냥 4만 4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4일 춥고 3일은 약간 따뜻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일주일 내내 강추위가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점점 줄게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거의 이번 강추위에 노출돼가지고 상당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와중에 이제 먹지 못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감이나 이런 감기 같은 것도 유행하면서 또 이제 그게 약도 없고 또 병원도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2중, 3중의 피해가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평양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다 또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올해가 가장 큰 규모의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요새 굉장히 인민생활에 뭔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민들이 지금 더 이상 민생을 방치했다가는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민심의 어떤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김정은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계속됐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북한에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하는데 이제 5년 전에 북한이 노동당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평양이 1년에 만 세대씩 5만 세대를 이제 매해 짓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 세대씩 해가지고 5만 세대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마지막 4단계 그 화성지구 아파트 건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 화성지구 4단계 준공식을 작년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만 세대를 1년 동안 아파트를 다 완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 이건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는데 대한민국조차도 1년 사이에 아파트를 완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북한이 무슨 재주로 1년 사이에 아파트를 다 완성을 하냐. 그러면 이제 그걸 진짜 했다면 이거는 거의 날림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의 이거 북한의 아파트라는 게 진짜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날림식 아파트도 짓는 것이 문제지만 두 번째는 지금 평양시에 공급되는 전력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아파트를 5만 세대 짓게 되면 5만 세대만큼의 전기를 더 생산해야 되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맞는 상하수도 공급 능력도 같이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전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것만큼 거기에 맞는 인프라가 같이 동시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계속 지금 아파트만 짓게 되면 결과적으로 깡통 아파트죠. 전기 안 들어오고 물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북한의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이걸 더 짓게 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인프라를 더 확충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이제 짓는 게 맞다. 이렇게 누군가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김정은이는 계속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기가 안 되고 물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짓냐 이런 말을 누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5만 세대가 완성이 됐는데 5만 세대가 북한의 선전 매체에 따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아주 행복한 어떤 그런 미래라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대형 재앙덩어리가 지금 새로 또 생겨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건설은 김정은의 개인적인 취미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외향적인 어떤 화려한 모습에 김정은은 굉장히 만족해하기 때문에 김정은 개인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북한의 주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의 전력 사정은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평양의 전력 사정은 매우 열악한데 지금 이제 평양 화력발전소와 동평양 화력발전소 두 개가 평양에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모자라가지고 북창 화력발전소를 북창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평양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세 개가 지금 평양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력발전소의
발전 터빈들, 발전 설비가 노후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장성택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자금을 투입해 노후화된 발전소를 좀 우리가 개조하자 했는데 김정은이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했냐면 마식령 스키장, 미림 숙마장, 온천 뭐 이런 것들에 돈을 갖다가 쏟아부으면서 발전소에 돈을 갖다가 안 썼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북한의 발전 능력의 어떤 그런 저하 그리고 이제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송배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전기를 생산했다고 해서 그게 완성된 게 아니고 발전한 것을 송전하고 배전하는 그런 이제 이 전기 송전 배전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야 전기 손실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송배전 이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화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이거를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손실률이 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도 적은 상태에서 그 전기 송배전 손실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평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특정 지역만 밝고 어떤 특정 지역은 아예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기도 순환 전기라고 하는데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시간제로 전기를 주고 있는데 원래 전기도 부족한데 새로운 또 5만 세대가 지어지게 되면 그게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기 대책이 전혀 없는 거죠. 북한의 발전소를 새롭게 뭐 건설하든지 아니면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세워가지고 전기 생산량을 완전히 높이지 않는 한 이건 전기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지금 김정은 정권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능력을 넘어서서 이걸 이제 바꿔줄 상황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북한의 전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민생 피해도 점점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양 내부의 충성심이 낮아진 상황일까요? 충성이라는 게 뭐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먹고 살게 해줘야 뭐 충성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월급도 안 주는데 회사에 충성하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평양 시민이라고 하게 되면 평양 시민에 맞는 어떤 혜택이 있었습니다. 배급도 무료로 주고 또 이제 평양의 회사들은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이제 소위 핵심의 핵심 계층이 사는 게 평양이고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소위 그 공급이 동반돼야 사람들이 이제 충성심이 이제 결합이 되는 것인데 평양에 살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배급, 최소한의 공급, 최소한의 월급이 보장이 되는 충성심이 이제 그게 하나 결합이 되는 것인데 배급도 안 되고 월급도 못 주고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복합적으로 지금 평양 시민들이 아무것도 안 주는 것에 비해서 과도한 그 행사가 또 많습니다. 뭐 당대회 한다고 그러면서 열병식에 나가야 되죠. 뭐 당 창건 기념날에 또 그런 뭐 행사가 있죠. 또 외국에서 누가 오게 되면 또 환영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1년 12달 매해 평양 시민들은 외부 행사에 동원되는데 그 월급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속도에 따라서 충성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 놓인 게 북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충성보다는 거의 각자가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근데 생존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체제를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체제 충성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여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 특히 북한의 엘리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상황을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 정권은 흔들린 지가 오래됐고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졌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진 상태. 게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영향이 되게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 파도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흉흉한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흉흉했지만 희망은 없어요. 왜냐면 저거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미국이 그냥 한 방에 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한 방 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냐? 그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복합적인 어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결합이 되면서 북한 정권은 지금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정권 붕괴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상국가 같으면 저런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아주 기형적이고 굉장히 그 아주 내구성이 아주 끈질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같으면 저런 상태에 있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나라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북한 같은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왔는데 북한도 이제는 거의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현재 강철한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북한 내부의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여러 형태로 북한의 소식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채널에 시청하신 모든 분들, 또 우리 강철한 TV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문제, 우리 민족의 그 운명과 직결된 상황이다 보니까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 사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함께 공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제 김정은 정권, 그 개인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좀 너무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북한 우리 동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게 되면요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 국민들은 많이 아는데 항상 대한민국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에 연발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김씨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고 국민들이 북한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정치권이 올바른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동포들을 살리고 우리가 사는 그런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